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물류가 없다면 커피는 누가 마실까입니다. 아마 제목을 들으면 무슨 이런 제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커피하고 물류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물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드릴 내용은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우리 물류를 같이 마신다는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커피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뭐 아주 낯 익은 분이 앉아 계시죠. 역사책에서 나오는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를 마신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또 커피를 매우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아마 이 커피를 한자로는 가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베라고도 하죠. 미스트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보시면은 왜 고종 황제로 분한 분이 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커피가 서양 문명의 어떤 상징이자 또 그 당시에는 아무나 마실 수 없는 아주 비싼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커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입니다. 커피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TV나 이런 쪽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야생 지역에 생산되는 커피를 아마 염소가 먹는 걸 목동이 보고 저게 뭘까 해서 처음 마시기 시작했던 게 시작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동 지역으로 파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터키로가 이동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 당시 12세기, 13세기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저 일대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족들이 이 커피를 아주 음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터키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터키 커피를 마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에 가루가 잔뜩 사이드로 해서 진하게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요. 그 다음 이 커피가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프레소, 조그만 잔에 아주 진하게 커피를 내려서 마시지요. 요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랑 이탈리아 상인들이 서로 교역을 하면서 저 친구가 먹는 게 신기해 보여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도 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북상을 해서 뭐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퍼져나가고요. 이게 다시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영국이 있습니다만 영국은 그 전에 이제 해양 대국, 해양 제국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차를 많이 가져왔고 그 차를 이제 홍차 형태로 마시다 보니까 커피 문화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당연히 영국이 주도했던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에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마셨는데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하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차 대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커피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은 점점 커피가 연해집니다. 저기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이 물류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터키까지는 육상으로 가지만 저기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커피 가격은 비싼데 이동을 하면 할수록 그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진하게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잔을 작게, 그리고 위로 갈수록 물을 태우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는 물을 왕창 부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 유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물류학자인 제 입장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게 또 뭐 역사책에 없는 뭐 헛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 당시 배가 들어오면은 물건들을 사람이 그리고 가축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대부분이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고무, 그리고 커피, 차, 위스키 같은 매우 비싼 부분만 저렇게 수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물류비가 너무 비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밑에 저 군인이 커피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제 유럽에 진군해서 영국,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미군인들이 저렇게 커피에 물을 섞어서 마시는 거 보고 이태리,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런 무식한 놈이 아니면 저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마시지?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천시하는 내려보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아메리카노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퍼져가지고 특히 동북아,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쪽에서 주로 우리가 마시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죠.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잘 안 마십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욱더 안 마십니다. 물을 태운 커피 다시 얼음을 집어넣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 그러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스타벅스 정도만 브랜치가 있으니까 이해하는 수준이고 커피는 당연히 따뜻하게 그리고 진하게 마실수록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담긴 게 물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류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이 부산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기 싫은 이제 컨테이너죠. 근데 저 컨테이너가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거의 절반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혁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크게 바뀌었는데 저 컨테이너, 쇳덩어리 박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기 커피 가격이 나옵니다. 1980년대에 아마 120 파운드다요.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컨테이너가 발명은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저게 전 세계로 퍼진 게 전쟁 때문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게 상용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 특히 우리나라에 컨테이너 터미널이 만들어진 게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때 이제 컨테이너 혁명으로 인해서 커피 가격이 아주 급작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거의 물류가 10%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뭐 1,000원이라 그러면 100원은 물류비인데요. 그런데 그 100원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500원, 600원이었는데 저게 이제 100원으로 떨어지면서 그만큼 커피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산지의 가격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었던 게 이 물류 컨테이너 박스의 발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박스란 책이 있습니다. 저게 컨테이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1956년인가 말콤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저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선사의 주인이었는데 자기 회사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게 컨테이너가 제대로 쓰려면 모두가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회사에서만 사용하니까 효과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저때 도와준 게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과 물건들을 베트남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쟁 비용보다 물류비가 더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군 사령관이 컨테이너 이야기를 듣고 저거를 적용을 시켜 보자라고 해서 그때 컨테이너가 동남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해서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그 이후에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퍼지게 된 게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저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덕분에 우리 부산항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저 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 컨테이너 혁명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삼성전자의 갤로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중일 3국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한국의 반도체랑 묶여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지거나 베트남으로 보내지거나 인도로 보내지거나 브라질로 보내져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저게 저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게 물류비가 비쌌다면 저렇게 소재, 반제품,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들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게 컨테이너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공장에서 전 세계로 뿌려집니다. 다만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삼성은 저런 생산 거점을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브라질로 이렇게 4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뿌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입니다. 똑같이 반도체 소재는 한국과 일본에서 가져오고요.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인 미국으로 보냅니다. 아니면 남미나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좀 다르죠, 삼성이랑. 삼성의 경우는 기존에 저 방식을 썼기 때문에 비용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4개, 5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싸게 많은 제품들을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지진, 홍수 같은 것들. 특히 작년 초에 중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셧다운됨으로 인해서 애플이 3개월 동안 제품을 제대로 공급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삼성의 전략을 따라서 여러 곳에 공장을 두면서 물건을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게 컨테이너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커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와 이디야.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벅스를 좋아하세요? 이디야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 스타벅스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당신은 커피 맛을 잘 모르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좀 당황을 하셔요. 왜 스타벅스가 더 비싸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원두의 퀄리티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두의 신선도는 이디야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뒤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세계 다수의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색과 녹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이제 매출을 보면은 매장 수는 이디야가 더 많은데 매출액은 스타벅스가 훨씬 많죠. 그만큼 비싸게 고부가치를 창출하면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스타벅스가 구매하는 생두량이 그래프에 나옵니다. 아마 30만 톤 이상의 엄청난 커피를 구매를 하는데 저게 전 세계 커피 움직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 뭐 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커피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한테 커피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의 1년 물류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부사장은 CLO라고 해서 물류를 담당하는 오피스가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가 어떻게 커피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디야와 스타벅스가 커피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왜 스타벅스 커피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냐면은 스타벅스의 전 세계 공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5곳 그리고 유럽의 암스테르담 항 뒤에 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애틀 항 그리고 뉴욕 항 쪽 배후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내륙 쪽에 조금 옮겨져 있는 커피들은 미국 대륙에 있는 북미, 캐나다랑 미국에서 커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만들어진 커피가 배를 타고 한국에 오면은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 말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디야와 스타벅스 커피의 퀄리티 차이를 좌우합니다. 스타벅스는 한 달 전에 로스팅 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거고요. 이디야는 일주일 이내에 로스팅 된 걸 마시니까 당연히 이디야 커피가 신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디야는 커피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로스팅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건데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로스팅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물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로스팅을 할 때 하드 로스팅을 합니다. 많이 태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한 커피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이디야나 다른 브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이 태워야 변질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저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산패를 막기 위해서 커피 포장에 엄청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커피 맛은 이디야가 낫지만은 나는 스타벅스의 분위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멋져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나 이렇게 돌아다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생산지, 그러니까 원두가 만들어지는 곳이 베트남, 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나 뭐 탄자니아, 그리고 또 중남미에 있는 뭐 온두라스라든가 베네수엘라, 뭐 니카라 같은 곳에서 커피들이 모여집니다. 이게 저 먼 거리 7,000km에서 10,000km씩 이동해서 미국으로 가요. 거기서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마시는 한국까지 10,000km로 오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마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많은, 또 커피가 로스팅을 할 때 한 가지 커피만 넣지 않습니다. 보통 브랜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커피 10%, 아프리카 커피 30%, 남미 커피 20%, 뭐 하와이 커피 10% 이런 식으로 섞이다 보니까 걔들이 온 거리를 따지면 더욱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타벅스가 지불하는 이 물류비가 12억 달러,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1.4조 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스타벅스를 보면 뭐 케냐, 뭐 콜롬비아, 뭐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도 있는데 뒤에 라벨이 붙은 걸 돌려서 보신 적 있는지요? 한번 돌려보시면은 케냐 커피인데 뒤에 돌리면 원산지는 미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이거 뭐지? 뭐냐면 저 생두, 커피가 태어난 곳은 케냐지만은 저걸 가공한 지역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가공 지역을 원산지로 지금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스쿠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커피를 돌리면 케냐든 탄자니아든 뒤에 보면은 원산지가 이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아마도 케냐에서 저 생두는 아주 싸게 팔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공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돈을 대부분 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커피를 마시면서 케냐 농민들을 도와주는구나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열심히 미국 분들한테 노스로이스타라고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을 뭐 욕하자 뭐 이게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렇게 돈을 버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들이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커피빈이 있습니다. 생두입니다. 0.01달러 아마 키로 10g당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저게 이제 그냥 보관만 하면은 한 1.5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싼 것들은 이제 온도가 안 움직이도록 정원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저긴 한 3배 정도. 근데 로스팅을 하면 한 20배.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커피 믹스, 그리고 뭐 버거킹 같은 데서 넘어가게 되면 뭐 20배에서 한 50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요. 스타벅스는 1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저 중에 아마 한 10% 미만은 물류비라든가 원산지, 원주민들한테 가겠지만 나머지 한 제 생각엔 70-80% 이상은 스타벅스가 다 먹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있는 1.5배, 3배, 잘해야 20배밖에 안 되는 부가가치만 창출하고 저 스타벅스처럼 저렇게 고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스타벅스는 시애틀 항구에, 그리고 뉴욕 항구에, 암스테르담 항만 뒤에 배후단지에서 저 커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왜 세계 5위에 있는 부산항, 뭐 인천항, 뭐 또 뭐 광양항, 평택항에서는 저게 왜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제안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As is to be에서 전과 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산지에서 커피가 나와서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가공지에 가서 거기서 로스팅이 되고 가공이 돼서 다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또 이동해서 이제 소비지의 항만을 통과해서 공급되는 과정인데, 저 과정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실 커피들을 케냐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서 로스팅해서 바로 우리가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부가치와 단계가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as is 저거는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거고요. to be는 사실은 이데아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데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데아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주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에 팔면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또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합쳐서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부산 신앙이죠. 부산 신앙과 저 왼쪽 편은 이제 진해 신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앙 2단계입니다. 그리고 저 끝단에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인데요. 저 뒤에 항만 배후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FTZ,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 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 지역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커피를 원두를 수입해서 저기서 가공을 해서 저기에서 다시 해외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국내로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업무를 하라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관세 외 지역이라서 저기서 가공해서 생산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부산 같은 좋은 입지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그림이 부산항 D, 뭐 광양항, 인천항 뒤쪽에 이 항만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프리 트레이드 존을 지정을 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커피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스타벅스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로스팅, 브랜딩, 뭐 보관까지 해가지고 패킹, 포장하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국내로 반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원산지가 한국,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자 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왠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10년 전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해결 안 되다가 원래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밀수를 방지하는 거, 그리고 중량 감소에 따른 뭐 미표준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커피가 항만 배후단지에서 가공이 물론 커피뿐이 아니겠죠. 뭐 커피에 비슷한 뭐 코코아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기업들이 한 개도 입주를 안 했어요. 왜 입주를 안 했냐를 확인해 보니까 커피가 100kg이 들어오면 나갈 때도 100kg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피를 로스팅을 하면은 그 무게가 100kg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증발하게 됩니다. 부피가 주는 거죠. 그런데 100kg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금을 100kg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어느 기업도 우리나라의 배후단지,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를 하고자 안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꼭 우리 관세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드렸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차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커피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런 식으로 해서 밀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죠. 다만 저거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손모율이라고 해서 어떠한 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경우에 부피가 줄어든다, 무게가 줄어든다라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이 상품들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표준화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다행히 올해 초에 사실은 작년에 시도했습니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한 분께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가공무역 법안에서 방금 언급됐던 이 문제들을 개선을 하도록 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벅스가 하고 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스타벅스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파스쿠치라든가 뭐 유사한 커피빈이라든 회사를 우리 부산항 배후단지에 유치를 할 경우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저 100배의 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정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저거를 바꾸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커피 저거 가지고 와서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타벅스가 지금 버는 돈이 거의 한때 삼성전자가 버는 돈하고 맞물리는 버금할 수 있을 만큼만 중요한 이런 큰 기업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야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커피 시장이 너무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커피를 너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커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통해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가 지금 또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연계해서 또 미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또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 덕분에 이제 누구나 즐기는 커피가 되었죠. 과거에 왕인의 마실 수밖에 없는 커피였는데 이제는 이 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됐죠. 저도 이제 하루에 서너 잔은 항상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커피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노란색 인스턴트 커피는 안 마시고 내리는 커피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커피 맛을 좀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이제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커피를 저렇게 생두를 우리 부산항 뒤에 항만 뒤에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비싼 거는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요. 뭐 또 중간 가격은 배 태워서 보내고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또 실어다가 내수에도 보내고 뭐 또 좋아지면 북한 쪽으로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 항만 배후에 그리고 이 부산항 신항 뒤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배에서 5배 정도의 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100배의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제도도 확보하고 그럼 생각만 더 고민하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추가해서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했는데요. 저게 뭘까요? 제가 직접 5년 전에 함부르크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커피잔이 잔뜩 있죠. 그리고 커피빈이 널려 있습니다. 숟가락도 있고 저 끝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얼핏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핑이란 직업입니다. 전 세계 커피를 모았어요. 저기서 로스팅을 해서 맛을 봅니다. 그리고 저기서 가격을 결정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초봉은 1억이 넘습니다. 마스터가 되면 10억 이상의 돈을 받습니다. 하는 일 하루 종일 커피 입에 넣었다 뱉고 물로 헹기는 게 일입니다. 저런 직업이 우리나라에 좀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저 창고에 물건 실었다 내렸다 하는 일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 직업인지 아니면 저런 직업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커피와 같은 그런 신선 상품들, 뭐 지금 우리가 주사를 맞고 있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콜드체인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항상 관리가 돼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결합이 돼서 아주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기 어디야 와인이나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를 마셨는데 이 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상했어. 와인이 상했어요. 뚜껑 방금 땄는데 주인도 몰라요. 주인이 전화해서 도매상에 전화하니까 도매상도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된지. 왜냐? 물류 과정에서 진행이 됐고 와인은 그리고 커피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기는데 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 커피가 시작점에서 와인이 시작점에서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온도에서 어떠한 충격과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산지 조작이라 해서 많이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까? 저거는 저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요즘 저런 콜드체인 아주 중요한 우리 먹거리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에도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어서 품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게 안 된다면 백신 같은 것들이 언제 변질이 됐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그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미래의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이 2060년도 세계 항만입니다. 이제 2060년도 지금부터 40년 뒤에 항만은 이제 저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항만이 컨테이너는 안 보이죠. 그런데 저기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 아마도 바람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소형 상품들은 이제 드론을 통해서 위로 움직일 거고요. 밑으로는 터널을 통해서 화물을 움직일 건데요. 한번 보시죠. 누군가가 나타날 겁니다. 자, 저분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커피를 주문할까요? 제가 앞에 언급됐던 케냐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사양의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그럼 주문이 됩니다. 당연히
생산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케냐죠. 원산지 커피, 어떤 품종, 어느 지역에 누가 만든 커피라는 기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자가 정보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커피를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커피를 보내달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커피를 한 박스를 이제 하이퍼루프 많이 들어보셨죠? 순식간에 10분 내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이 튜브를 통해서 상품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커피 농장에서 바로 그 농장에 케냐에 있는 항만으로 물건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무인 선박에 자동으로 실리게 됩니다. 자, 저렇게 실린 물건들이 큰 배에 모이게 되고요. 저 큰 배가 이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천연 에너지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물건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물건이 왔다고 이제 연락이 가겠죠. 그럼 이제 커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항만에 도착한 이 커피가 다시 이제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고객한테 가는데 중간에 이 항만 쪽에 이 기기나 장비가 고장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발견해서 3D 프린트를 통해서 물건을 직접 부속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서 하역을 못하는 일도 안 생기고 사람이 없으니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물건이 안 오는 일도 안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이 물건들이 이동을 하고 다시 아마도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고객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5년 전에 들었더라면 이거 진짜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진짜 되고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저렇게 이제 신선한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근데 이 미래가 물류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물류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조금 물류에 대해서는 나쁘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가 물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뭘까요, 저게? 제가 6년 전에 마다가스카르 물류 프로젝트를 하면서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가장 유명한 아보카도 농장에 갔었습니다. 처음에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애호박, 호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크니까요. 그리고 저기 조금 진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합니다. 설마 저게 아보카도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랄 거는 뭐냐면 저 한 바구니가 얼마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보카도를 구매를 하면 우리 주먹보다 작은 게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저 한 바구니가 1,000원을 합니다. 믿겨지시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저기 가는 외국인들, 가는 사람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저거 가서 수출해가지고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제가 물류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제가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저거를 보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수도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저 지역까지 한 100km가 되는데 차로 7시간 걸렸습니다. 차로 7시간, 100km를 7시간 갔었거든요. 이제 그게 답인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 있던 한국 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어디 가니까 저 아보카도가 너무너무 싸고 저거 하더라. 그래서 저거 진짜 수출해서 돈 벌면 진짜 대박이다 이야기하니까 막 웃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서부터 저거를 수출하려면 처음 도로부터 깔아야 되고 항만을 만들어야 되고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대나요? 물류가 안 된다는 거죠. 물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앞에 제가 보스턴 차 사건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미국에서 커피를 마시게 된 이유가 차가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그리고 고무, 위스키,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만 배를 타고 다녔다는 거죠. 물류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다행히 컨테이너 덕택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컨테이너 말고도 넘어서야 될 많은 물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의 그림이
이 아보카도가 여러분들한테 산지에 가서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절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아마 저거 가지고 오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깔았을 거고 아마 항만도 만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물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물류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저 책 안에 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냐면 제 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드렸던 이 내용은 저 책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소개 안 해드린 겁니다. 뭐 참치 이야기라든가 뭐 말벌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물류와 연계되는 이야기들이 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물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이 부산에서 이 물류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